오늘은 유식 전 시간에 덜 마쳤죠. 남아있는 부분 마저 하고 법성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이제 남은 게 인식의 세 가지 방식, 혈량, 비량, 안일비자, 비량. 다음에 마음의 네 가지 영역, 견분, 성분, 자정분, 정자정분. 다음에 이제 유식 삼성이라고 말하는 의탁이성, 병계소집성, 원성치성. 요거 이제 하면은 뭐 일단은 유식은 아쉬운 대로 마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레아식을 중점적으로 했죠. 아레아식.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레아식에서 모든 생각들이 생기고 종자생 현행하고 현행훈 종자하고 또 종자생 종자 해가지고 아레아식 속에 있는 종자들이 끊임없이 연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인식의 세 가지 방식. 혈량, 비량, 비량. 사실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생각하면 이제 오늘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5번째 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건이 전 오식을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기억 속에 있던 비슷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의건의 대상인 전 오식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조사해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판단한다. 만약 카메라라고 결정했다면 그때 비로소 카메라라는 이름, 즉 언어가 부여된다. 여기 이제 우리의 인식 과정이죠. 인식 과정. 자, 요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거죠. 우리가 보는 놈이나 보이는 대상이나 다 보면 이 뇌 세포들의 작용이다.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다. 성격이라든가 모든 측면이 다르지가 않다. 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뭐 일체 유심도다 이런 말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저거 카메라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의건이 전 오식을 대상으로 삼아. 지금 이거 사실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한 것들인데 다시 한번 더 환기하는 차원. 의건이 뭡니까? 요거 우리 두 번째 강의할 때 했었죠. 불교의 인식 과정할 때. 의건은 이제 말 그대로 아는 작용을 하는 우리 뇌 중에서 의식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의건이죠. 안건은 보는 것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활동이 안건,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활동을 안건. 의건은 의식에 관련된 활동이 의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자는 어떤 뭐 능력, 뭐 활동, 그런 걸 의미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오식은 뭐죠? 안이, 비설, 신, 식. 안식, 비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5가지가 전 오식이죠. 안식, 의식 하면은 마음이 아는 게 의식. 그죠? 뜻있죠? 그럼 안식은 눈이 식, 아는 거요. 눈이 아는 거니까 의건이 알 수 있나요? 영역이 다르잖아요. 안식은 우리가 의식으로 간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식하면 뜻 의자. 의가 식하는 게 의식이요. 그죠? 의는 뭐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마음이 이런 의가 아는 게 의식. 그럼 안식은 눈 안자잖아. 눈이 아는 게 안식. 그럼 눈이 아는 게 안식이다. 그러면 일단 눈이 아는 게 무슨 말인가는 둘째 치고 눈이 아는 것을 의근이 알 수 있느냐? 제 말은 그거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있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왜냐하면 안식은 눈이 안근이 아는 활동을 해서 아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알식자. 한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눈이 아는 거예요. 영역이 달라. 얘는 말하자면 수일. 의식은 얘는 언어. 내일 모레 수능 시험 치잖아요. 과목이 달라요. 시험 문제가 달라. 완전히.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영역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의근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의식 쪽에서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의식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식은 눈이 아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의식으로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영역이 다르니까 모른다 이거지. 같은 맥락으로 이식은 귀가 아는 게 이식이에요. 비식은 코가 아는 거. 설식은 냄새에 맞는 기관이 아는 게 설식. 안 그 결과. 신식은 촉감으로 아는 것, 또 그 결과가 신식. 요 5가지가 전오식이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뭔지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요쪽 무의식 말고 의식적인 판단을 하는 영역이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영역이 다른 거예요. 의식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럼 이쪽은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이쪽은 무의식. 왜 무의식이나 의식이 관여 못하는 동네. 그래서 뭐 눈이 관여하거나 귀가 관여하거나 이런 쪽으로 관여하는 동네라는 거죠. 그거를 전오식, 제6식인 의식 앞에 있는 5개 해서 앞전자, 전오식. 이 전오식은 의근의 대상이 된다라고 둘째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의근의 대상을 보면은 안이미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해가지고 의근의 대상을 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냐가 명료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의근의 대상은 지금 이야기하듯이 전오식이 의근의 대상이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럼 이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은 안식하면 눈이 아는 거. 눈이 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지. 시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 그게 눈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빛 정보인데 망막을 통해 들어온 빛 정보가 전기 신호로 바뀐 건데 결과는 어쨌든 뇌 세포가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전환된 거죠. 이식도 마찬가지. 소리, 음파가 청각, 고막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된 거고 비식은 냄새 관련된 세포들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전환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전기 신호로 바뀐 거죠. 요거를 아직 의근은 인지를 못해. 이 전오식이 의근을 만나야 의근이 전오식을 만나면 이건 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카메라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 전오식이 의근을 만나서 의근이 카메라야 판단하는 순간 우리 의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의식이 아는 거지. 의식이 아는 거.
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의근이 전오식을 대상으로 삼아. 대상은 전오식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대상으로 가지고 이것이 카메라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법은 간단하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는 정보와 대조를 하는 거죠. 그래 대조해 보니까 아 얘는 마이크하고 대조해 보니까 안 맞고 카메라하고 대조해 보니까 맞아. 아 얘는 카메라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기억 속에 있던 비슷한 기억들을 가져와서 아레아식 속에 있던 그 기억을 종자를 가지고 와서 전오식하고 대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오식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조사를 해서 매칭되는 거를 아 요거는 카메라다 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판단을 하면 비로소 이 전오식 이것에 카메라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아는 과정이다. 요거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것만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있으면 사실은 뭐 다른 과정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혈량, 비량, 아니비트 비량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거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으면 혈량은 나타날 현자잖아요. 요거는 그죠? 혈량. 그래서 혈량에 대한 설명은 여기 75페이지 제일 아래쪽 단락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혈량은 전오식에 해당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감각하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뭐 어떤 그 무엇이 예를 들면 안식이면은 빛의 정보가 망막을 통해서 전기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뭐 시각 피질이나 이런 뇌 속에 이런 관련된 영역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완성된 전기신호로 딱 갖추어졌어. 요게 이제 혈량인 거죠. 전오식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요것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감각하는 그대로. 예를 보는 거면 보는 그대로. 듣는 거면 듣는 그대로 내 머릿속에서 뭐 된다? 재현이 되는 거죠. 방식은 다르지만 전기신호로 재현되는 거지, 이제. 밖에 있는 무엇이 내 머릿속에서 전기신호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하는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요게 혈량이죠, 이게 혈량. 요게 혈량.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오식은 생각하고 판단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요 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뭐죠? 누가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내가 아니고, 이제,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공부를 하기 전에고, 지금 우리 유식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아니, 비설신, 의 중에서 누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의근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 대상은 전오식과 이전의 기억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 여기 이제 의식의 일이죠. 이건 의식의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말은 의식의 영역으로 전오식이 들어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달리하면 전오식과 이전의 기억과 의근이 만나서 의식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저기 카메라가 있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것은 카메라야. 뭐 내가 좋아하는 모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전오식은 그 이전의 상태죠. 의식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 감각한 그대로의 상태. 근데 마음에 의해서 오염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건데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 의식은 분별심을 떠나 연기실상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기 때문에 현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의식은, 자, 요게 무슨 이야기냐면, 의식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아, 이것은 태블릿이다. 이것은 스탠드다. 라고 의식은 판단을 해요. 왜? 이름을 부여하니까. 뭐 스탠드, 태블릿, 책, 이름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구별을 하는 거죠.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구별을 해야지 이것은 책이다 라고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분별, 구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을 하려면 내지는 말로서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말을 도구로 써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려면은 분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이런 분별심을 떠나가지고 이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의식도 분별심을 떠난 의식은 현량이라고 볼 수가 있다. 나타날 현장. 그 나타난 그대로 반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7찰나설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오문전향, 의문전향 이야기할 때 의근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은 다른 대상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딱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요 중에서 내가 스탠드를 본다. 그럼 스탠드가 의식에 집중되고 다른 것들은 이제 배경으로 처리되죠. 그럼 이 배경들은 아래아식이 저장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의식에 들어오기 전에 이게 무의식 단계에서 전의식, 안식, 이식, 비식 이런 것들이 의건과 만나지 않고 바로 아래아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현량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게 그 다음 그러니까 전의식과 아래아식이 직접 소통하는 경우도 현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을 내가 좀 애매하게 썼어요. 아래아식도 현량에 해당한다가 아니고 전의식과 아래아식이 직접 소통하는 경우에 전의식이 아래아식에 직접 저장이 되는 경우 이런 메커니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 현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아래아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물리적인 감각기관들의 작용 그겁니다.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 뭔가를 본다. 그러면 눈으로 본 그것이 내 머릿속에 망막을 통해서 내 시각 피질, 시각 영역에서 쫙 변환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어떤 정보, 이미지, 어떤 전기 신호의 정보,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만들어졌어. 그게 현량입니다. 눈으로 했으면 안식, 소리로 했으면 이식. 요거는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비량은 비교한다 할 때 비자죠. 비교한다 할 때 비자. 자, 76페이지 봅시다. 비량 두 번째 줄에 머릿속에 카메라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전제. 비량을 하려면은 첫 번째 전제. 이미 정보가 내가 판단하고자 의건이 판단하고자 하는 전의식과 관련된 정보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전의식하고 대조하고 비교해서 아 이건 카메라구나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비교하는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카메라야. 카메라가 뭐야? 보는 거야. 저렇게.
그걸로 끝이야. 왜냐? 애한테 중요한 거는 저 무언가하고 카메라하고 매칭시키는 이것이 내 머릿속에 매칭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왜 있고 용도가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중요한 것은 이 말이죠. 엄마한테 제 아래아식 속에 저것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직 없어요. 제 아래아식 속에 저것에 대응하는 정보를 주세요. 라고 아이가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너의 아래아식 속에는 카메라에 대한 정보가 없구나. 내가 지금부터 카메라라고 말을 할 테니까 한 번만에 알아듣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하늘 보고 저게 뭐야? 그럼 하늘. 그럼 하늘은 왜 파래? 얻어맞아서 그래. 그래? 애들은 거기서 더 뭐 질문을 안 해요. 얻어맞는다는 게 모르면 또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 쉽게 해줘야 돼. 하늘이 왜 파래? 그럼 빛이 산란해서 그럼 산란이 뭐야? 이러면 이제 부모가 답을 못하죠. 자기도 모르니까. 이게 포인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현실 세계를 그 무엇과 그 무엇이 아닌 것으로 나누는 작업, 분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그 17찰나스에서 말하는 뭐 오문전향, 의문전향, 어딘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오문전향, 의문전향 기억나죠? 그 17찰나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보시고,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춘다는 말은 그 포커스를 맞춘 놈하고 다른 거를 구별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작업이 선행이 돼야 돼.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구별하는 작업.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이미 종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 있으면 이제 의건이 안식 이야기는 아까 많이 했죠. 다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종자, 개념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거는 카메라구나.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판단만 하면 괜찮은데,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나면 현실 세계의 그 무엇은 카메라가 된다. 카메라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카메라라는 개념이 현실 세계의 그 무엇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면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책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쭉 생각한데 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보면 그냥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책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말을 배운 상태에서는 이미 붙어 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것과 다른 것이 구별이 돼요. 여기에 이제 카메라라는 개념이 현실 세계의 그 무엇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 완전히 개념이 이 현실 세계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이 그냥 책으로 우리는 이 자체를 책은 사실은 개념인데 단어인데 이것을 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거 책이지 이거. 책이잖아요 이거. 그죠? 요 차이를 알아야 된다. 비량은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 가지고 책이구나 라고 아는 게 비량이다. 제가 처음에 아까 이야기한 거죠. 안일비자 비량은 더 쉽죠. 조사하는데 잘못 조사를 한 거지. 책인데 뭐 예를 들면 태블릿으로 잘못 판단을 한 내지는 새끼줄인데 뱀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안일비자. 그게 안일비자 비량입니다. 여기 이제 일수사견이라는 이야기가 76페이지에 나오죠. 일수사견. 일수, 하나의 물에 대해서 사견, 네 가지로 본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물을 물이라고 보고, 여기 76페이지에 나옵니다. 아기는 피고름이라고 보고, 물고기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보고, 천상에 있는 천신들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땅이다라고 이것을 그렇게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을 보배로운 땅이라고 본다는 게 아니고, 그 무엇을 인간은 물이라는 개념과 합치를 시키고, 아기들은 피고름과 합치를 시키고, 천신들은 보배로 만들어진 땅과 합치를 시키고, 그런 이야기죠. 이것 자체가 물인데 아기들이 피고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는 뭔지 몰라요. 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 자체는 알 수가 없다. 안다는 것은 무엇의 작용입니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의식이 의근의 작용이야. 알려면 이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일단 들어오지 않으면 의근은 알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번 변환이 되잖아요. 변환이 되는데 그때 이미 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눈이 나쁜 사람이 보는 책하고, 젊은 친구가 눈이 아주 좋은 친구가 보는 책하고, 그 다음에 뭐 박쥐가 보는 책하고, 박쥐는 초음파로 보잖아요. 책하고, 그 다음에 이 눈이 엄청 좋은 새가 보는 책하고는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겠죠. 똑같은 이 무엇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수사견. 왜 일수사견이 나누어지는가 하면은, 뭔가를 인지한다는 행위는 결국은 연기한다는 거거든요. 보는 그 감각기관하고 대상하고, 그다음에 인식작용을 하는 뭐 의견 같은 그런 판단하고 조사하는 의견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합심을 해서 서로 의존해서 하나의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다 다르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일수사견이다. 그래서 비량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량 이야기. 안일비자 비량하고 비교한다는 비자입니다. 안일비자 비량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그 이야기 나오죠. 근데 유명한 이야기는 뱀하고 막대기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게 막대기인데 뱀으로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혈량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막 배운 용어를 쓰자면, 혈량 자체는 내가 이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순간에 본 거니까 내 눈에 맺힌 상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게 이제 비교할 비자, 비량에서 판단할 때 그때의 어떤 조건이 달라가지고, 어떤 때는 뱀으로 내가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막대기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지, 인식 과정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비량에서 잘못 판단하는 게 안일비자 비량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근원적인 착각 이야기를 하죠. 78페이지, 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결국 이제 막대기를 뱀으로 잘못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이런 착각 중에 가장 근원적인 착각은 자아집착의식이다. 제육의식 차원에서 자의식을 형성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생각을 잘 가다듬고 다스리면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건 내가 의식하는 거니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고칠 수 있겠죠. 말이 되죠.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해. 그런데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식이 아래야식을 나라고 인식하는 과정은 문제가 다르다. 말라식도 무의식이고 아래야식도 무의식이다.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은 아주 뿌리 깊은 자의식이다. 항상 활동을 계속하고 깊고 강하게 자기 집착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하면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의식 차원의 이런 말라식이 아래아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아주 뿌리가 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걷어내야 아래아식을 대원경제로 바꾸고 전시간에 한 거 기억나죠? 말라식은 평등성제로 바꾸고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게 아래야식은 내가 아니죠. 말라식이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일비자 비량인 거지. 그죠? 잘못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일비자 비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한 거 기억을 되살리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마음의 영역, 요거 이제 견분, 상분, 자정분, 정자정분, 요 네 가지입니다. 견분과 상분은 뭐 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견분은 볼 견자, 보는 놈, 그 인식 작용을 하는 것. 뭐 말하자면은 여기는 이제 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의근만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보는 게 주관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이렇게 6가지 육근이 다 포함되죠. 계속 강조하지만 안근의 활동을 의근이 뭐 하지 못한다?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나의 의식이 알지 못할 뿐이지 안근이 작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보는 놈이 견분, 보이는 대상이 상분. 우리가 유식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그거죠. 여기 보이는 책은 현실 세계에 있는 책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다. 다시 말하면 뭐 전오식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한 거잖아요. 그게 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분의 대상은 현실 세계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이 현실 세계의 그 무엇이 연기를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일종의 그 뇌세포 신경망상의 전기신호로 변환된 그 무엇,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이미지, 뭐 정보, 그게 견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게 상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견분과 상분은 다 본질적으로 뇌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으니까 이 두 개의 구별은 없애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아예 태생 자체가 다르면은 구별을 없애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태생 자체가 둘 다 똑같은 뇌세포의 활동이니까 태생 자체가 다르지 않으니까 단지 우리가 이게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충분히 깨트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정부는 요거는 이제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했죠. 보는 놈, 보는 나 자신을 의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거죠. 내가 지금 책을 보고 있다. 그럼 책을 보는 나 자신을 의식하는 행위. 요게 메타인지죠. 이게 보는 놈을 보는 거지.
굳이 비유를 들면 내 머리 바로 위에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내가 여기 탁 있는 거야. 여기 얘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여자를 힐끗 쳐다보면 얘는 이 인간이 또 여자한테 눈알이 돌아가는구나 관찰하는 거지. 내가 밥을 먹는데 정신없이 막 허겁지겁 먹어. 그러면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상상의 또 다른 나는 밥 먹는 내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또 정신없이 채심머리 없이 밥을 먹는구나. 스님이 점잖게 먹어야지. 이렇게 마치 제3자처럼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요게 자정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이렇게 관찰하는 놈을 이제 상정을 했잖아요. 그럼 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뇌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또 다른 뇌를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뇌가 있어야 되죠. 그럼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뇌, 또 다른 뇌, 또 다른 뇌. 계속 이어지는 어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끝없는 그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 자, 요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강의를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꼬리에 내 자신을 관찰하려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 자신을 계속 상정할 수밖에 없는가? 무한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 자신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그럼 나라고 생각 안 하면 되지. 그지? 이거는 내가 아니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내가 아닌 거 보려면 또 뭔가를 또 상정해야 되잖아요. 보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보는 놈이 있어야 본다. 이 말은 뭡니까? 전제를 깔고 있는 거지. 보는 놈이 있고, 보는 놈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보는 놈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보이는 대상도 같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얘는 보는 놈이 아니지. 그냥 놈이지, 그냥. 왜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 의미도 없는 놈인데 보는 놈 그랬죠. 얘가 하는 일은 보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지. 대상도 없이 본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그것도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도. 그러니까 보는 내가 있다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 내가 있다는 전제를 깔면 동시에 보이는 대상도 있다라고 전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자신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식의 표현을 빌리면 뭡니까? 견분과 상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지. 견분과 상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은 하여튼 방법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니까 두 개의 구별이 없어지는 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정분, 정자정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정분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보는 나를 관찰하는 내가 자정분, 견분, 보는 놈이 견분인데 견분을 관찰하는 또 다른 것을 자정분이라고 그러고 자정분을 관찰하는 또 다른 것을 정자정분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자정분을 관찰하는 것은 뭘까요? 정정자정분이 되겠죠. 그럼 정정자정분을 관찰하는 것은 정정정자정분. 이렇게 가는 것은 견분과 상분이 이미 존재한다고 전제를 해서 그렇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자정분을 정의하기를 79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하지만 견분과 상분으로 나뉘어지기 이전의 마음도 자정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정분은
견분과 상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착각이야. 둘이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 이전의 마음을 자정분이라고 하니까 끝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렁에 빠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자정분을 보는 것은 정정자정분이 아니고 자정분이지. 아, 견분과 상분은 다른 게 아니구나. 같은 거구나. 그런 차원에서 마치 이거는 책, 뭐 이거는 컵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보듯이 그렇게 두 개를 그냥 보는 거죠. 그게 자정분인 겁니다. 자정분의 1차적인 의미는 견분을 보는 또 다른 견분. 근데 근본적으로는 견분과 상분의 나누어지기 이전의 마음, 그걸 자정분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야지 메타인지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견분과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다.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뱀을 보는가 하면은 요거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전오식에서 전오식을 의건이 기존의 기업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잘못 오류가 생기면 그 이제 막대기를 뱀으로 잘못 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까 한 이야기 8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그러면 뱀과 막대기의 출처는 어디인가? 유식의 용어를 빌리자면 막대기와 뱀은 모두 상분이다. 오문전향하고 의문전향하여 의식적으로 의식화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식화된 것, 의식이 아니었던 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게 의식화죠. 그지? 체화한다면은 내 몸이 아닌데 내 몸으로 만드는 게 체화잖아요. 체화한다. 의식화는 의식 밖에 있는 거를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게 의식화라고. 사실은 국어만 잘 알아도 이런 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외한 나머지는 자연과 나의 몸이다. 자연은 기세간이라고 한다. 기세간과 나의 육신 역시 상분이다. 즉 아레야식이 만들었다. 요 이야기 이제 아까 했죠. 내가 뭔가를 본다 했을 때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걸 다 본다 이거지. 확장하면 이 자연을 내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것들은 오문전향하고 의문전향한 것은 의식화되는데 오문전향에서 제외되고 의문전향에서 제외된 친구들은 바로 아레야식으로 들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종자로 들어갔다가 이것이 다시 종자가 현행해서 아레야식이 이 세계를 만든다라고 유식에서는 이야기한다. 이게 뭡니까? 상분을 말하는 거지. 내가 의식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 주변에 오문전향하지 않고 의문전향한 건 역시도 상분인데 의식화된 상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그거를 아레야식이 만들었다라고 유식에서는 표현을 한다. 요거를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 이 자연을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연기하는 연기 실상의 현실 세계를 마음이 만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상분으로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상분으로서 경험하는 것들을 또 다 뭐 자연 이런 것들도 마음이 아레야식이 만들었다. 그렇게 유식에서는 표현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전통적인 유식 책을 보면 그냥 마음이 만들었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면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식으로 좀 그런 기조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부정은 못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타기성, 병계소집성, 원성실성. 계속 같은 이야기 해요. 앞에 그 혈량, 비량, 안일비자 비량. 그 다음에 그 견분, 상분, 자정분, 정자정분. 지금 이야기하는 의타기성, 병계소집성, 원성실성.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타기성은 말 그대로 하면 의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질.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이 말은 표현을 바꾸면 뭡니까? 다른 것에 조건이 되어, 다른 것이 조건이 되어서 생긴다. 인연이 되어서 생긴다. 연기죠, 그냥. 의타기성은 연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연기가 그거잖아요. 서로 조건이 되어서 생기는 것. 그게 연기다. 이 세상은 다 연기한다. 우리 눈에는 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연기하는 거다.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어서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이다. 의타기성은 우리가 앞에서 혈량이 작동하는 그 방식, 인식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내가 뭔가를 보려면 이 현실 세계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상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뭔가를 봐야 빛이 내 망막에 들어와서 여기에 반사된 빛이 망막에 들어와서 망막에 들어온 게 전기신호로 바뀌고 요것이 시각 피지를 몇 단계를 지나가지고 요 책에 대한 그 책과 관련된 내 안에 어떤 활성화된 신경세포, 뇌세포의 신경망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럼 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개념들을 보편화시키면은 이거는 책, 태블릿, 시계 여러 가지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의 공통된 점을 다 추려내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있다 없다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책이 있다, 책이 없다. 스탠드가 있다, 스탠드가 없다. 요거는 모든 개념에 다 적용돼요. 있다 없다는 가장 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왜냐? 얘는 개념이니까. 개념은 어디에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이 있다, 책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뭔가가 있다라고 말을 못하지. 있다는 개념이니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 세계는 뭐야? 얘는 연기하는 거야. 끊임없이 상호 조건 하에서 끊임없이 조건을 주고받으면서 뭔가가 하여튼 막 생기고 멸하고 하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식하기 이전의 상황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러한 인식 작용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책이 있다, 스탠드가 있다 이런 우리가 판단을 못하죠. 하여튼 뭔가가 이 말 자체가 말로 하니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있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현실 세계가 영향을 줘야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한 거다. 그게 의타기성이다 이거지. 다른 것에 의지해서 내 안에서 상분이든 뭔가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의탁이성. 병계소집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 말 했죠. 아, 이거를 내가 이제 의건에 들어와서 전오식하고 기존에 했던, 기억에 했던 개념하고 비교를 해서 카메라야. 그러면 카메라라고 하는 개념이 요 현실에 있는 그 무엇을 밀어내고 그 개념이 이 자리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변계 소집성입니다. 변계, 두루 변자, 두루, 개, 계산한다.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이 둘의 공통점이 뭐지, 차이점이 뭐지, 이게 이제 따지는 거잖아요. 계산한다, 계교한다 할 때겠죠. 소집, 집착하는 바의 성진. 두루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집착하는 성질. 그래서 이건 책이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이건 당연히 책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변계소집성. 원성질성은 그런 내가 이제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현실 세계를 내가 수행을 통해서 삼매 속에서 직관할 때 언어를 통하지 않고 이게 뭘까? 이거는 이제 언어를 통하는 거죠. 책인가? 아닌데 이거는 언어로 통하는 거잖아. 근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 속에서 선정에 들어서 직관을 하면 견분과 상분의 구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원래 견분과 상분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현실 세계, 연기하는 현실 세계 실상의 모습,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모습이 원성실성. 원자는 뭡니까? 원만하다. 원만하다. 원만하다는 말은 다 수용한다는 말이죠. 이게 서로 이놈, 저놈, 저놈 다 달라가 아니고 다 다르지만 하나로 다 원만하게 내가 다 포용을 할게. 그래서 우리는 다 위아더 월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연기실상의 세계는 개별로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원만하다. 그래도 실답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상부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는 실제니까 원만한 실제, 연기실상의 세계, 현실 세계 그 자체는 원성실성이라고 말한다. 요거를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고 수행을 통해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직관하면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반야신경할 때 그 이야기했죠. 반야 바람일다가 뭐냐? 기억납니까? 현실 세계를 내가 직관하는 거예요. 처음 선정 속에서 연기하는 실상을 직관하는 게 반야 바람일다. 조, 견, 오온, 개궁, 도, 일체공 나오잖아요. 반야 바람일다를 행하면 현실 세계를 직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성실성. 그렇게 사실은 다 오늘 한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고 전에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대충 그래서 의탁이성은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인식하는 이 머리가 뇌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겠죠. 눈이 뭔가를 보는 방식 자체가 다르지도 않겠지. 뭐 깨우침을 얻으면 눈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의탁이성은 똑같아요. 단지 변계소집성을 걷어내는 거지. 개념이 이 현실 세계와 찰싹 붙어 있는 거를 떼내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개념을 떼내버리면 그게 원성실성. 개념이 붙어 있어가지고 모든 세계가 개별로 나누어져 있는 세계, 이런 세계는 변계소집성. 이거는 태블릿, 이거는 책, 뭐 이렇게 나눠진 건 변계소집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첨언할 게 변계소집성에서 이제 우리가 비량을 할 때
전오식하고 기존에 있는 의식에서의 종자를 끄집어내서 비교하고 대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래아식에 저장되는 종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납니까? 저번 시간에 했는데 등류습기와 이숙습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자는 습기라고도 말한다. 그거는 기억나죠? 네. 등류는 선인선과 악인악과 현생에서 내가 계속 좋은 말만 하면 선인, 선한 인을 쌓으면 현생에서는 이게 내가 이제 습이 돼가지고 훈습이 돼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좋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선인선과 이게 등류습기. 다음에 이숙습기는 현생에서 내가 좋은 말만 하면 선인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뭐 예를 들면 천상에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지혜가 총명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든가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는 거지. 요게 이제 선인, lạc과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선 또는 악이면 결과도 선 또는 악이면 이게 등류고 같은 레벨, 같은 종류고 이숙은 다르게 숙성한다. 원인은 선 또는 악인데 결과는 뭐 즐겁다, 괴롭다 이런 식의 결과니까 선악이 아니니까 이숙 다르게 숙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 이런 등류습기를 여기 보면 나옵니다. 몇 페이지냐? 69페이지. 거기 나옵니다. 명언습기 또는 명언종자라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명언이라는 게 뭡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것,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개념. 그러니까 어쨌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교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끄집어 나와서 전오식과 비교해서 이 개념이 전오식하고 합치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책이라고 이 개념이 이 전오식에 딱 달라붙는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등류습기가 명언종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걸 그래서 우리가 비교, 조사, 대조하는 그 개념을 비교, 조사한다는 게 개념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리아식에 저장된 종자예요. 습기예요. 그거를 끄집어 와서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유식은 뭐 아쉬운 대로 여기까지 했고요. 쉬는 시간에 이제 한 분이 질문하시기를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에는 번뇌가 없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왜 번뇌가 있느냐? 번뇌가 있는데 왜 우리 생각으로는 견성하든지 승분하면은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번뇌가 있다. 깨달으면 번뇌가 없어지는데. 네. 우리 개념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깨달음이란 모든 번뇌가 소멸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책에서는 번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아리아식의 가수도 아리아식의 가수도 번뇌는 있다. 번뇌가 있다. 네, 말라식에도 번뇌가 있고 의식은 물론 번뇌가 있고 깨달음을 깨쳐도 의식이나 말라식이나 아리아식의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다. 네. 라고 책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상해서 그래서 스님을 드려서 어느 책에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그거는 잘못된 건데. 그래서 제가 너무 어머니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일단은 의식은 구별하는 거니까 구별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집착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개념과 현실 세계를 이제 이 개념과 현실 세계가 딱 달라붙어 있다는 말은
그것이 이제 그 무엇에 내지는 개념에 집착하니까 구별을 해가지고 개념과 그 무엇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의식 자체가 일반적으로 의식작용은 구별하는 거니까 그거는 번뇌를 생기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어디나 다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죠? 말라식은 아래아식을 내라고 착각하는 거니까. 그건 말라식은 아래아식을 내라고 착각하는 거니까 말라식 자체가 번뇌죠. 그 다음에 아래아식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기라고 그래요. 아래아식은 그런 거 구별을 안 해. 선이든 악이든 뭐든 종자는 모든 종자를 다 저장하는 데잖아요. 근데 아래아식이 나는 얘는 악한 종자니까 안 받을래. 이렇게 되면은 한 번 시작을 내가 선한 종자로 시작했어. 그럼 나는 이제 영원히 이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악한 종자로 시작했어. 그럼 영원히 악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아래아식은 다 받아들여요. 그런 구별이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깨친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말라식의 그런 아래아식을 내라고 집착하는 생각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게 깨치는 거고, 의식 같은 것도 의식이 이러이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내가 현실 세계를 직관함으로써 말을 통하지 않고 언어를 통하지 않고 현실 세계를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해서 직관함을 해가지고 의식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럼 번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모든 구별이 사라졌어. 그럼 이 세상엔 책도 없고 뭐 스탠드도 없고, 그건 아니죠. 중생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연기실상의 세계를 당신 그 속에서 연기실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중생들은 이거를 스탠드라고 하니까 부처님도 스탠드가 참 좋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분별심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건 아니죠. 중생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야 중생들하고는 대화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처님이 부처님이 스탠드에 대한 분별심을 버리지 못했네요. 그럼 깨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문제는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법생계를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생계 본론은 제가 아직 교재를 준비 못한 관계로 본론은 못하고 의상스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법생계를 꼭 공부를 해야 되나? 사실은 법생계가 반야신경보다 더 어려워요. 스님들도 법생계 제대로 공부한 스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강원 다니면서 화엄경을 1년 동안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1년 내내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사실은 법성계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법성계는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조계종 같은 경우에 이제 간화선을 내세우는 게 이제 조계종이 표방하는 바인데, 간화선이 사상적인 자기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화엄사상이에요. 간화선뿐만이 아니라 요 동북아시아 쪽,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조금 다른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많은 수행이나 불교들이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요. 미리 이야기하지만 법성계는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해도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니까 나는 왜 이해를 못할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이해를 못하면 나는 정상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면 나는 비정상이야. 왜 내가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내 머리가 어떻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법성계가 여기 이제 쭉 법성계는 여기 이제 한 화면에 다 안 나오네. 또 다음 요것도 다 안 나오네. 하여튼 요 한문 5원 우리 한문에 한시에서 7원절구라고 말한 건데요. 7자씩 되어 있는 거. 글자 잘 안 보이죠? 뭐 굳이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7원절구라고 이야기하는데 7원절구로 되어 있는 210자의 아주 짧은 개송이죠, 개송. 원래는 저게 아니고 화엄일성 법계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정심사 마당에 가면은 마당에 쫙 법계도를 그려놨는데 그렇게 이제 도상 그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 자체에도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은 빼고 자체 내용만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의상스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이야기부터 하면 의상스님은 이제 삼국시대 스님인데 의상스님 하면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스님이 이제 원효스님이죠. 원효스님 하면 뭐가 유명하죠? 해골물. 그죠? 해골물 마시고 이제 그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때 원효 스님하고 같이 중국의 당나라 유학길에 나섰던 스님이 의상 스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 쪽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고구려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그때 통일신라 시대였으면 갔을 수 있었는데 삼국시대니까 못 가고 두 번째는 이제 백제 쪽으로 가려고 해서 가다가 어디 이제 밤이 돼가지고 좀 어디에서 잠을 좀 잘까? 그래서 어디 좀 약간 좀 푹 들어간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몸을 좀 추위를 피하면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들어가서 쉬니까 마침 옆에 그릇도 있고 거기에 물도 있어가지고 목도 마르던 차에 물이 너무 달고 맛있게 마시고 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잠을 잔 데가 이제 허물어진 무덤 속이었더라. 내가 마신 물이 해골물이었더라. 그래서 원효 스님이 거기서 이제 깨친 거지.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깨친 거죠. 그래가지고 의상 스님한테 네 혼자 가라. 나는 신라로 돌아갈란다. 나는 굳이 중국 가서 공부할 필요를 못 느낀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해골물을 마시고 원효 스님은 한 수씩을 탁 깨쳐가지고 신라로 돌아가고 의상 스님은 그때 해골물을 같이 못 마셔가지고 깨치지를 못하고 중국으로 이제 간 거죠. 의상 스님은. 이제 중국에 갔는데, 배를 타고 이제 백제에서 배를 타고 갔겠죠. 서해를 건너가지고. 그럼 그게 이제 도착한 동네가 중국에 이제 바닷가 마을에 이제 배가 도착을 해가지고 그 바닷가 마을에 내려가지고 잠깐 그 마을에 이제 어떤 사람의 집에 좀 기숙을 했죠. 좀 머물렀죠. 왜냐면 중국에 처음 왔으니까. 그 집에 이제 선묘낭자라고 하는 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신라에서 아주 미남 스님이 이제 오니까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스님 너무 멋있어요. 첫눈에 뿅 가가지고 스님 사랑해요. 막 그러니까 이제 의상 스님이 그때만 해도 이미 수행이 많이 돼가지고 선묘낭자를 교화를 시켜가지고 불자로 만들어. 그리고
의상 스님은 이제 낙양으로 가야죠. 우리로 지금 서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는 현장 스님을 현장 스님 휘하에서 그때 당시 현장 스님이 이제 인도 가서 많은 경전을 가져와서 번역을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트렌드, 신식 불교죠. 최신 불교, 최신 트렌드의 불교를 현장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원효 스님이랑 그렇게 고생해서 중국까지 가서 낙양까지 가서 보니까 정작 현장 스님한테 가서 보니까 좀 뭔가 좀 자기하고는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엄 스님이라고 하는 화엄종의 이대조라고 이야기하는 지엄 스님 휘하에서 공부를 해요. 한 8년인가. 이 현장 스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삼장법사 어디에 나옵니까? 서유기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가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이 이제 중국에서 자기가 이제 인도, 중국에서 중국말로 천축국에 가서 내가 부처님 경전을 구해와서 중국말로 다 번역을 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고 근 20년에 걸쳐서 막 가가지고 인도 뭐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경전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때 현장 스님이 방문한 사찰이 1,500개인가 돼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스님이야.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뭐 갈 수 있는 사찰은 다 간 거예요.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인도를 걸어서 가가지고 지금 뭐지 티베트 고원 그런 데를 걸어서 간 거예요. 타클라마칸 사막 이런 데를 그냥. 그래서 이제 경전을 이제 몇 수레를 이제 경전을 구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그거를 현장 스님이 번역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문물인 거죠. 그걸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신라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의상 스님이 그거를 공부하려고 갔는데 이 뭔가 좀 자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화엄종을 가르치는 지엄 스님 휘하에 의상 스님이 들어가요. 거기서 뭐 8년인가를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했으면 이제 공부를 다 끝내면 그걸 써야 되잖아요. 뭡니까? 졸업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학사학위를 뭐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받으려면 졸업 논문을 써야 되니까 이제 지엄 스님이 이 신라에서 온 의상이라는 스님이 아주 공부가 대단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의상 스님을 불러서 지엄 스님이 보니까 공부가 참 무르익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공부한 바를 나에게 펼쳐봐라. 그러니까 이제 의상 스님이 그걸 몇 권을 했다. 하여튼 뭐 방대한 분량으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졸업 논문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명색이 졸업 논문이니까 책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방대하게 탁 작성해서 내니까 지엄 스님이 내용은 좋은데 문장이 너무 옹색하구나. 다시 해와라. 그러니까 내용을 이번에는 팍 줄여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엑기스만 정리해서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이 한 권은 이제 두루마기 하나. 옛날에는 이런 책이라기보다는 다 두루마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책으로 만든 거는 그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왜 이런 우리 뭐 훈민정음 뭐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그런 책 같은 거는 한참 뒤에 나온 거고 처음에는 다 두루마기였어요. 두루마기 하나가 건강경이 이제 두루마기 하나를 한 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경 같은 게 이제 한 권, 화엄경 같은 경우는 80권. 분량이 엄청나게 많죠. 물론 화엄경도 이제 뭐 40화엄도 있고 60화엄도 있고 80화엄도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화엄경은 뭐 요거는 약간 뭐 사이드로 빠지는 이야기인데 단일 경전이 아니고 여러 경전이 다 들어와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0화엄도 있고 40권짜리 화엄도 있고 60권짜리 화엄도 있고
뭐 80권짜리 화음도 있고 막. 근데 대부분 지금 화음경 하면 80권짜리 화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의상 선생님이 이걸 한 권, 두루마기 하나로 줄인 거예요. 대충 금강경 정도 분량으로 줄인 거예요. 뭐 한 금강경 분량이니까 우리 금강경 독송하는 게 뭐 요 정도 되겠죠. 요거 한 반 정도. 그 정도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영 선생님이 보고 내용이 좋아. 그래서 이제 의상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의 이 신심이 틀리지 않다면은 요거를 이 책을 이제 불 속에 탁 넣고 태우면서 우리의 신심이 틀리지 않다면 이 글자가 그대로 탁 살아남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태워요. 탁 태우니까 실제로 뭐 많이 탔는데 안 타고 남은 글자가 210자가 탁 남았더라 이거요. 진짜로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영 스님이 이건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야 우리 다시 한번 더 태워보자. 확인 사살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210자를 다시 태워. 우리의 서원이 틀리지 않다면 이 글자는 절대로 타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부처님께 탁 기도를 하면서 태웠는데 안 타 이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가르침의 정수다. 그래서 지영 스님이 이제 인가를 해요. 너는 나의 상수 제자다. 그러면 이제 210자를 챙겼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면 이거 가지고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그 210자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 가지고 6일 동안 이제 두문불철하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겁니다. 법성계. 정식 명칭은 화음 일승 법계도. 화음경은 일승 하나의 수레다. 뭐 대승, 소승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성문, 영가, 보살 이렇게 다 다른 게 아니고 화음 사상은 일승 일불성 사상이거든요. 하나로 다 가는 거다. 그 화음 일성 사상을 법계도 도면으로 만든 게 화음 일승 법계도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의상 스님이 하여튼 6일 동안 방 안에서 안 나오고 탁 201자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그걸 줄여서 법성계라고 그래요. 왜 법성계라고 그러냐? 화음 일승 법계도인데 왜 줄여서 법성계라고 하느냐? 계니까 개송인데 법성계, 법성으로 시작하는 개송이다. 법성계는 법성 원형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법성으로 시작하니까 법성계라고도 하고 또 그 내용이 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법성계라고도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정식 명칭은 뭐다? 화음 일승 법계도. 승자는 수레의 승자. 제가 이렇게 말투가 저쪽 경상도라서 이 승하고 성하고 잘 구별이 안 되는데 화음 일승 법계도. 그렇게 해서 의상 스님이 법성계를 지었답니다. 요거는 이제 다분히 전설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뭐 태웠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사람들이 봐도 이 저술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렇게 뛰어난 저술이 그냥 나왔을 리가 있겠냐 해서 그런 스토리가 이제 막 붙어진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의상 스님이 이렇게 중국 가가지고 화엄사상 공부하고 법성계 쓰고 다시 우리나라 돌아오고 할 때 원효 스님은 뭐 했냐? 그 이야기를 해야죠.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대요. 의상 스님이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신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처음에 중국에 들어갈 때 도착했던 그 마을, 선묘낭자가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처음에 중국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동안 참 감사했다.
인사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또 거기서 다시 신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집에 다시 이제 찾아갔어요. 고맙다는 인사하려고. 근데 마침 그때 선묘낭자가 없었어. 그 이제 선묘낭자는 만나지 못하고 의상 스님이 그 집에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이제 차 바닷물에 가고 있는데 선묘낭자가 뒤늦게 의상 스님이 자기 집에 와서 인사를 하고 신라로 이제 막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닷가로 급하게 이제 뛰어간 거죠. 가니까 저기 멀리 배가 떠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이빙을 해야지. 물속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묘낭자가 용으로 변했어요. 진짜로. 왜 웃고 그래? 용으로 변해가지고 진짜예요. 용으로 이거 못 믿는 용으로 변해가지고 의상 스님을 지키는 신장이 됐어요. 의상 스님이 훌륭한 수행자니까 의상 스님이 수행을 잘할 수 있게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이 된 거야. 용이 되어서 대단한 사랑의 승리전. 연애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이제 의상 스님이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저를 이제 화엄사상을 중국에 가서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신라에 와서 이걸 퍼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주 부석사나 저기 낙산사 이런 이제 절들을 창건을 해요. 기록에는 화엄 10차를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 한 게 화엄종을 표방하는 10개의 사찰을 의상 스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낙산사, 뭐 부석사, 영주 부석사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석사냐? 의상 스님이 이제 절터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지금 부석사 자리를 딱 보니까 이게 절을 하면은 참 좋겠다. 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절을 거기다 탁 지으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 한 300명이 몰려와가지고 어떤 기록에는 뭐 산적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기록은 마을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와서 절을 못 짓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 집채만한 성룡이 돌로 된 용이 하늘을 막 그냥 사람들 머리에 300명의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기다 집 짓지 마시오.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항의 시위를 막 하는데 그 위에 이제 돌로 된 용이 막 날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상대사가 절을 지어서 그 절 이름이 부석사. 돌이 떠 있다 그냥. 성령. 그 성령이 누구예요? 선묘낭자가 용으로 돼서 의상스님을 지켰다고 그랬잖아. 의상스님이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선묘낭자가 성령이 되어서 하늘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쫓아낸 거지. 실제로 부석사에 가면 부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가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요 책상 3개 정도 붙여놓은 돌이 약간 요렇게 생긴 요 돌에 이제 밑에 실을 이렇게 양쪽에서 실을 잡고 밑으로 싹 넣으면 실이 안 끊어지고 싹 나온답니다. 돌이 떠 있다는 거지. 믿거나 말거나 뭐 하여튼. 그리고 실제로 그 학술 조사에서 부석사에 뭐가 유명하죠? 부석사,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기대서서 그 무량수전이 유명하잖아요. 무량수전 그 아미타 부처님 바로 밑에부터 부석사 그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안양루라고 아주 멋있는 누각이 있어요. 그 누각까지 밑에 한 14m 정도 되는 긴 바위가 있어요. 머리는 요 무량수전 쪽이고 안양루 쪽은 꼬리고. 요거는 실제로 조사를 하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왜 비파괴 조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용이 성령이 있다. 요거는 학술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석사라고 그러고 부석사에 가면 선묘각이라는 정각도 있어요. 선묘낭자를 모시는 그만큼 이제 의상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상 스님 또 낙산사 관련해 가지고는 의상 스님이 이제 신라에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내가 화엄사상을 펼까 다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땅에 관세음 보살이 이제 나타나셨다 하는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의상 스님이 관세음 보살을 친견하겠다 해서 강원도로 갔어. 그냥 막 가고 있는데 앞에 파랑새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마치 길을 안내하듯이 의상 스님 앞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이건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필시 저 파랑새가 나를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파랑새로 따라갔어요. 가니까 이 파랑새가 절벽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졌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이 그 동굴 앞에서 목욕제기하고 7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염주를 이제 의상 스님한테 주고 또 이제 동해 영왕도 뭘 줬는데 뭐 줬어요 동해 영왕은? 뭐 하여튼 동해 영왕도 뭘 주고 관세음 보살님이 염주를 줬나? 뭐 하여튼 뭔가를 줬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의상 스님한테 말하기를 지금 네가 있는 이 산 꼭대기에 가면 대나무 한 상이 피어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절을 짓도록 해라. 그러고 펑 하고 이제 탁 사라진 거예요. 전설의 고향처럼. 그 이제 의상 스님이 실제로 그 산 꼭대기에 가니까 대나무 한 상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절을 지었어요. 그게 지금의 뭡니까? 낙산사 가봤어요? 제일 유명한 건물이 뭡니까? 원통보전이죠. 낙산사는 원통보전이 메인이에요. 여기 담으로 쫙 둘러친 데 있잖아요. 그 자리가 이제 원통보전이 있는 자리. 그렇게 낙산사를 창건했다. 원효스님 이야기는 좀 다른 버전입니다. 원효스님도 강원도에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친견을 해야지 하고 강원도를 갔어. 막 가고 있는데 논에서 어떤 여인이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원효스님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벼 나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인이 이거는 당신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살짝 빈정이 상해가지고 뭐 주기 싫으면 말고 그거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겨울가에서 또 다른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효스님이 이러면 이제 딱 전설의 고향 나오잖아요. 낭자 물 좀 주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이 빨래하는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빨래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 빨래하던 물을 그냥 떠서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속으로 이런 여자가 참 문제가 있네. 그래서 안 마시고 그냥 갔어. 빨래한 물을 자기한테 주니까 삐져가지고 그냥 안 마시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위에 파랑새가 한 마리 딱 있다가 원효스님한테 하는 말이 스님은 이만 돌아가시게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원효스님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파랑새는 온데간데 없고 집신 한 짝이 있더라. 그래서 집신 한 짝을 들고 바닷가에 가니까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집신 한 짝이 더 있더라. 그래서 원효스님이 그 여인이 관세음 보살님이었구나 라고 이제 탄식을 했다고 하는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 아마 이 이야기를 만든 거는 원효스님이 해군물 이야기해가지고 1대0으로 여기 1대0 되었으니까 1대1로 비교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의상 스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선종은 사상적으로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사상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화엄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이 우리 한국 불교에 많이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뭐 일체유심조 이것도 이제 화엄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약인영료지 삼세일체불 언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게 이제 화엄경의 대의라고 그래요. 화엄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하면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약인용료지 만약에 네가 알고자 한다 무엇을 삼세일체불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엉당히 관해라 무엇을 법계성 이 법계의 성품 법계의 본질을 관해라. 그 본질이 뭔데? 일체유심조. 여기 화엄경의 한 줄로 줄인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의 대의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도 화엄경에서 나온 이야기고 뭐 하여튼 한국 불교에 화엄경을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는데 화엄경을 자기도 모르게 화엄경의 내용을 많이 좀 이렇게 좀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성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법성계라는 말 자체가 법성, 법의 본질, 법의 본성, 법의 특징.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이 법성이에요.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공이라고 말하면 좀 허전하니까 공이라는 그 특징, 티베트 불교에서는 공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법성계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나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굳이 이 어려운 법성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절에 다니는 게 좋아요. 대웅전에서 부처님 칭견하면 이제 뭔가 가슴이 마음이 가득 차는 것 같고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럼 굳이 어렵게 뭐 법성계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내 마음 다스리는 것만 좀 하고 싶어요. 힐링 차원에서.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법성계 안 해도 뭐 힐링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호기심 차원에서 불교라는 사상이 심오하니까 저 내용이 뭘까? 그게 이제 뭐 자기 지적 욕구 충족 뭐 이런 차원이라면 뭐 공부하는 것 자체를 뭐 막을 생각은 없는데 그거 외에도 지적 욕구를 자극하는 거는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법성계 말고도 굳이 어려운 법성계를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법성계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불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깨달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 생에 뭐 깨달아야 되겠다. 뭐 이런 큰 서원까지는 내가 못 세우지만 그래도 깨달음을 향해서 좀 내 인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놓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 법성계를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불자라면은 불교라는 게 뭐 제가 상반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불교라는 게 종교의 측면과 수행 시스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고 불교의 정체성은 수행 시스템이고 불교의 틀은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의 옷을 입은 수행 시스템이 불교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지향을 한다면 이 법성계를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좀 뭔가 불교의 핵심을 내가 좀 관통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당장 뭐 깨닫지를 못하더라도 깨달음을 향해서 내 인생이 가야 되겠다. 이러면 법성계를
공부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깨닫는다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 뭐 나오지만은 뭐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건데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가나선에서는 이렇게 지혜라고 해가지고 분별하고 지식을 막 쌓는 거를 좀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건 오히려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린애가 있는데 이 애는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뜨거운 물이 뭔지는 알아. 근데 마셔보지는 못했어. 왜? 엄마가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거든. 저거는 뜨거운 물이야. 너 저거 마시면 큰일 나. 실제로 뭐 맞기도 하고. 그래서 뜨거운 물이 어떻게 생겼다는 건 알아. 근데 뜨거운 물을 마셨을 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몰라. 그러면 뜨거운 물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애하고 이렇게 이제 지식으로 교육을 받아 알고 있는 애하고 누가 더 성장 과정에서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아는 애가 더 유리하겠죠. 그죠? 비록 직접 체험은 못했지만 아, 뜨거운 물의 특징, 김이 모락모락 난다, 만지면 괴롭다, 뭐 등등등 그런 특징을 알면은 뜨거운 물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좋은 면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수행만 디립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말로는 서울 간다고 해놓고 지금 열심히 막 부산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 서울 가야지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서울을 가려면 서울을 향해서 가야지. 내가 서울을 가본 적은 없지만 서울을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지 서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식으로서의 깨달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깨달음을 체험을 해야지 체험하지 않은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조사어록에 그런 말이 있어요. 차고 이 물이 차고 뜨거운지는 마셔봐야지 안다. 마셔봐야지 아, 이 물이 진짜 뜨거운 물이구나 라는 거는 경험을 해봐야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근데 마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온도계를 넣어서 보고 아, 이게 뭐 95도 뜨거운 물이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요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온도계 보는 법, 뭐 쉽게 말하면 온도계를 찾아가지고 이 물에다가 온도계를 넣어서 보고 아, 이거 뜨거운 물이네. 이걸 아는 정도를 하는 거지. 이게 깨달음의 전부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럼 법성계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뭐 법성 원형 무이성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겁니다. 법문은 210자니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뭐 무비스님이 번역한 법성계가 있고 김성철 교수 번역이 있는데 무비스님 번역은 전통적인 번역이고 직역에 가까운 거고 김성철 교수 번역은 좀 현대어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좀 무슨 말인지는 알아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뜻하는 바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겁니다. 한번 김성철 교수가 번역한 법성계를 한번 글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법의 성품 원용하여 분별함을 용납 않고 모든 법은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유해서
이름 없고 모습 없어 모든 것이 끊겼으니 깨달으니 아는 경계 다른 이는 모른다네. 참된 본성 아주 깊고 지극하게 미묘하여 자기 성품 고집 않고 인연 따라 성립하네. 하나 속에 모두 들고 모두 속에 하나 들며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라네. 한 점 크기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있고 낱낱의 모든 티끌에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 무량세월 구원급이 한순간의 생각이고 한순간의 잠깐 생각 무량급의 세월이라. 아홉 갈래 온 생각이 그냥 바로 지금이니 그럼에도 혼자 없이 구분되어 성립하네. 첫 보리심 발했을 때 그대로가 정각이니 생사윤회 열반의 탈 항상 함께 조화롭네. 본체 연상 극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것은 시방부처 보현보살 대인들의 경계일세. 바다 같은 해인산매 능히 들어 가시어서 불가사의 여의주를 무수하게 뿜으시니 담비 같은 보배굿을 중생 위에 허공 가득 무생명들 근기 따라 제2익을 얻는다네. 그러므로 수행자가 본래 자리 돌아갈 때 망상분별 시지 않으면 절대 결코 얻지 못해. 조건 없는 성교방편 여의주를 손에 넣어 귀가할 때 본수 따라 자량으로 삼는다네. 다란이에 한량 없는 금은보와 사용하여 화엄복계 보배궁전 장중하게 꾸미고자 궁극에서 참된 경계 중도자리 앉고 보니 옛적부터 부동하여 그 이름이 붙여였네.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말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화엄경이 이게 문제입니다. 화엄경을 보면 문장들은 다 쉬워요. 화엄경이. 화엄경의 특징이 그겁니다. 문장은 쉬운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화엄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화엄경을 해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뭐 능엄경이나 뭐 대승기신론 이런 거는 문장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문장들인데 알고 보면 또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쨌든 화엄경이 뭐 쉽게 말하면은 대승불교의 종합백화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화엄경을 하잖아요. 대승불교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적인 발전은 유식에서 뭐 생겨날 수 있는 거는 다 나왔어요. 그런 게 이제 화엄 사상에서 종합이 되는 거예요. 뭐 유식, 중간, 뭐 하다못해 뭐 초기 불교의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화엄경을 중요시했는데 우리가 화엄경은 너무 방대하니까 볼 수가 없고 법성계만 공부를 하는데 법성계도 짧지만 너무 짧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은 생략하고 개성의 내용만 이제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한마디만 더 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나마 이 법성계에서 유명한 구절이 이거죠.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상. 초발심시 변정각. 좀 그래도 좀 절에 좀 다녔다는 불자님들은 초발심시 변정각 이런 말은 좀 들어봤죠. 물론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그 말 자체도 못 들어봤겠지만 이게 사실은 법성계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구절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상스님하고 법성계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가 그 정도 일단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